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남편이 광인이 되어서 찾아오는 바람에 괴롭힘을 당했던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릴 텐데요.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다가 남편을 정신병원까지 보내버리게 된 기가 막힌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남편과의 이혼을 계기로 돈을 모으고 강남에 4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단순히 돈 많이 번 여자 이야기구나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저의 남편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자나 깨나 남편밖에 모르는 누가 보면 푼수라고 하는 그런 과의 여자였습니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아빠 대신 장사하러 매일 시장에 나가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는 고모 댁에 맡겨지곤 했습니다. 고모는 성격이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좀 괴팍했는데 조카인 저한테 밥을 차려주면서도 항상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희 엄마 시장에서 남자랑 바람 핀다는 거 너 알고 있니? 아니요, 몰라요. 너희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새파란 남자랑 바람을 다 핀대니? 참, 피는 못 속여. 우리 엄마 피가 어디가 어때서요? 어쭈, 이게 지 엄마 닮아서 성질 더러운 거 보소. 밥 다 먹었으면 얼른 가서 공부해.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생 3학년인가 그랬는데 고모한테 그런 모진 소리를 들었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한 건 맞지만 남자랑 바람필 정도로 되바라진 성격이 못 됐어요. 엄마는 아동복을 팔았는데 매일 남대문 새벽 시장에서 옷을 떼러 가느라 항상 쪽잠을 자고 매일 밤 10시까지 시장에서 옷을 파는 그런 생활을 1년 내내 반복하고 있었죠. 바람필 새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저만 바라보고 살았고 아빠는 밖으로 돌면서 집에는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린 사람은 엄마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는 커서 절대 가난한 남자랑은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생활력이 강할 것 같은 남자들이랑만 사귀었죠. 제가 나름 미인 소리 듣는 외모였어서 항상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남자 볼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무조건 성실한가 착한가 이것만 보고 만났어요. 지금 남편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제가 연애할 당시 세탁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서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입은 작업복 비슷한 옷에서 기름 냄새가 절어서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다 코를 찌푸리고 있는데 남편은 완전히 기절한 것처럼 졸고 있어서 그걸 몰랐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성실해 보여서 좋았어요. 남편이 마침 저랑 같은 동네에서 내리는 걸 보고 이후 몇 번 같이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대학생인 것 같은데 공부는 재미있으세요? 저는 대학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참 부럽네요. 대학 별거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그쪽이 더 부러운데요. 그런가요? 공돌이가 부럽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저랑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남편이 우연히 제안한 데이트를 계기로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이 성실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남자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대학생 신분에도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한 건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나 사랑꾼 남편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놓고 나니 사람이 180도 변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생활비도 집에 잘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씀씀이가 결혼 전보다 더 커진 거예요. 집에는 아기가 빽빽 울고 있는데 돈은 없고 기저귀 살 돈도 없어서 친정에 돈 꾸러 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돈 꾸러 갈 때마다 친정 엄마가 그랬어요. 으이구 못난 거사, 이혼해. 너희 남편 다 글러먹었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이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그렇지 않아. 분명히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이야. 엄마는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어. 엄마가 남자를 너보다 못 보겠니? 너희 아빠도 원래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착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니? 다 살다 보면 괴팍해지는 거지. 아무튼 이혼해. 엄마가 진지하게 충고하는 거야. 엄마 이혼 소리 그만해. 두고 봐. 나 정말 보란듯이 잘 살 테니까. 저의 오만이었죠. 엄마는 아빠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을 된통 당해서 남자가 착하고 성실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차라리 집안 배경이 좋거나 건실한 직장에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았던 거죠. 저는 남편이 언젠가는 분명히 저랑 아이를 챙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남편은 점점 더 심해졌고 돈도 안 갖다 줄 뿐더러 바람까지 피더군요.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기다려도 전화를 안 받길래 갓난아기 들쳐업고 남편이 있다고 하는 어느 아파트 단지로 찾아갔어요. 남편 친구가 술자리에서 늦게까지 동석했는데 그때 어느 여자 아파트로 갔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남편 친구가 알려준 아파트 호수 벨을 띵동 누르니까 남편이 불쑥 나오더군요. 아니,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애기 아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데? 나랑 애기는 집에서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집에서 퍼질러 있는 아줌마가 남편이 바깥일 하는 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뭐라고? 내가 다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갈 거니까 일단 돌아가. 저는 그때 남편 어깨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어리고 예쁘더군요. 남편은 아예 그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생활비는 그 여자한테 다 가져다 주는 모양이었고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이 나서 그 다음날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알아야 할 사람은 시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모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더군요. 제가 남편이 바람폈다는 사실을 알리니까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를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뭐 평생 네 남편만 목매고 살았니? 너 우리 애 만나기 전에도 남자 만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바른 말이지. 네가 좋아서 쫓아다녀서 결혼한 거지. 우리 애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애 아빠가 생활비도 안 주고 바람을 피는 상황이 그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못한 건 또 뭐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랑 네 새끼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디 되바라지게 며느리가 벌써부터 남편이랑 시어머니 잡아먹으려 들어? 당장 꺼지지 못해?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거기서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30만 원을 던져주고 생활비를 하고 자기는 제발 찾지 말아달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기는 한겨울에 보일러도 못 대고 덜덜 떨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집안을 내팽개쳤으니 제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당장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 돈을 좀 주세요. 어허라, 네 계획이 그거였구나. 남편 바람피는 걸 증거 잡아갖고 돈 몇 푼 챙기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림도 없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제가 이혼하고 싶어 이혼해요? 애기 아빠가 돈을 안 갖다 주... 그놈의 돈. 너는 돈밖에 모르니? 아주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 것처럼 그러다가 애기 낳으니까 애가 아주 180도 변했어. 너 아주 못돼 먹었구나. 됐어요.
다 됐으니까 오늘 우리 애기 분유 사 먹일 돈이라도 좀 주세요. 집에 당장 돈이 없어요. 이제 시모 삥 뜯으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으면 내 아들한테 진즉에 줬지. 네 새끼만 중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안주게도 없지? 내가 2번씩이나 찾아와서 이러는 네 진이를 이제 알겠다. 마음 같으면 그냥 보내고 싶은데 애가 울어 제끼니까 얘따 이거 받고 썩 꺼져. 시모는 저한테 10,000원짜리 2장을 던지더군요. 제가 그걸로 기름값도 못 낸다고 하니까 1,000원짜리 2장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우는 애기 없고 그 돈을 바닥에서 주워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남편은 대뜸 좋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랑 빨리 끝내고 그 젊은 여자랑 살고 싶었겠죠. 아이는 제가 키운다고 했더니 위자료랑 생활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말도 안 될 소리지만 그때는 제 나이가 어렸고 법도 잘 모를 때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이혼을 했어요. 제가 참 많이 바보 같았죠. 아무런 직업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아기랑 같이 무슨 배짱으로 혼자 살겠다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때는 그냥 딱 한 가지였어요. 더 이상 남편한테만 기대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내 손으로 벌어서 애를 내 손으로 키우겠다. 뭐 그런 독한 마음뿐이었던 것 같네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네요. 가락시장 알바부터 보험 판매원, 심지어 택시 운전까지 했네요. 처음에는 가락시장에서 야채 정리하는 몸쓰는 일을 했어요. 가락시장이 집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장님을 찾아갔죠. 근데 여자는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여자가 힘쓰는 일을 할 수 없고 딱히 학력도 없는 저는 사무직으로도 안 된다고 했죠. 제발 저 한 번만 써주세요. 저 웬만한 남자들보다 일 잘할 자신 있어요. 보세요. 팔굽혀펴기. 저 이렇게 힘쓸 수 있어요. 아이 글쎄 안 된다니까. 몇 번을 말해. 지금 아줌마가 저기 저 야채 옮기는 인부들만큼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그거 하면 내가 아줌마 당장 뽑지. 아 진짜죠? 저분들보다 제가 일 더 잘하면 저 쓰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냅다 인부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보란듯이 무거운 야채 더미를 척척 옮겼죠. 그랬더니 인부들도 놀라고 사장도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채용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가락시장 청과 코너에서 일할 수 있었죠.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의욕이 세다고 해도 20, 30대 젊은 남자보다 힘이 셀 순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잘하겠다고 했지만 일 끝나고 집에 가면 파스를 온몸에 도배를 할 정도였고 손목에 붕대를 두르고 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처음에 저를 무시하던 동료 남자 직원들도 저를 조금씩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게차 운전도 가르쳐주고 아무래도 너무 무거운 물건은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던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50대 남자분이셨어요. 말수가 없이 조용히 일만 하는 성격이어서 저도 되게 편하게 대했었는데 매번 저를 잘 도와줬거든요. 한날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물류창고에 있는 청과들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는데 작업량이 좀 많았거든요. 저 때문에 괜히 나머지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퇴근하세요. 아니야, 여자 혼자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사장이 참 너무하네. 내가 도와줄게. 그럼 감사하지만 창고에 있는 짐부터 정리해볼까? 그렇게 창고 정리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확실히 둘이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글쎄 창고 문이 안 열리지 않겠어요? 어머, 이거 왜 문이 안 열리지? 이거 어떡해요? 문이 안 열려요. 아, 그래? 아, 큰일이네.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잠근 것 같은데. 안에서 작업하는 거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아침에 직원들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네?
말도 안 돼요. 저는 나가야 해요. 그런데 날씨가 많이 춥다. 이쪽으로 와. 안 잡아먹을 테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밖에서 누가 문을 일부러 잠근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의심이 많아. 그냥 이리 오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저리 안 가요? 정말 당황했지만 알고 보니 이 아저씨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누굴 시켜서 문을 잠근 거더라고요. 저를 추근대면서 다가오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창고 안에 있는 청소 막대기로 남자 머리통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꺼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밖에서 문을 잠근 다른 직원이 문을 열더군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도망갔는데 다음날 되니까 제가 해고된 거 있지 뭐예요? 저는 사장님한테 가서 막 따졌어요. 아니, 성추행은 제가 당했는데 제가 왜 회사를 나가야 해요? 나이 들고 힘없는 양반이 일 도와준다고 하면 고마운 일이지. 그렇게 사람을 폭행하면 어떡해? 성실하고 착한 줄 알고 뽑았더니 당장 나가, 해고야. 그렇게 어이없게 회사에서 쫓겨났죠. 대한민국이 돌싱맘이 자리 잡기 참 힘든 사회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괜히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죠.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찾고 있는데 주변에서 몸쓰는 일 하지 말고 운전을 배워보라고 하더군요. 운전 배워두면 최소한 굶을 일은 없다고. 그래서 자전거도 못하는 제가 부랴부랴 면허를 땄죠. 그렇게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이 바로 택시기사였어요. 택시 운전할 때는 산업금 채우려고 아기를 옆자리에 태우고 새벽까지 운전을 했는데 그때 택시에 탄 손님들이 옆에 아기가 앉아있으면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사정을 말하고 뒷좌석에 타달라고 부탁하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뭐든 다 잘해서 인정받았어요. 택시할 때는 혼자서 400에서 500벌이는 했죠. 다른 택시기사들은 심야에는 돈이 안 되는 지역은 안 갔는데 저는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갔고 다른 기사들은 점심 먹고 담배 피면서 수다 떠는 시간에 저는 밥숟가락 딱 놓으면 바로 운전대 잡고 차를 몰았어요. 한 번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에 어떤 할머니를 태워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창신동이라고 동대문에 엄청 언더백이 있는 집에 사시더라고요. 그쪽은 회차가 힘드니까 택시들이 가려고 잘 안 해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요. 뒷자리에 타시더니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해서 저는 승차 거부 안 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노인네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있는데 왠지 일반인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말없이 조용히 운전만 하고 갔죠. 그래서 웬 주택 앞에 내려드렸고 저는 요금을 받고 짐까지 내려드렸더니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무슨 힘든 일이 있는데 해결해야 하면 저를 한번 찾아와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집에 보일러는 잘 돌아가세요? 따뜻하다오. 이건 내 번호니까 가지고 있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해요. 연락처를 주시는 거예요? 네.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저는 상대가 누구든 성심성의껏 운전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이후에는 변호사, CEO, 교수님 등 다양한 분을 태워다 드리면서 팁을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운전을 하면서 아기를 중간중간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밖에서 밥을 먹이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 해인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찾아보니까 보험 판매가 있었어요. 아는 지인이 보험을 하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월 몇백을 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택시회사 그만두고 보험회사로 갔죠. 제가 입사할 때는 보험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종신보험을 깨고 막 월 3만 원, 5만 원짜리 싼 보험으로 갈아탈 때였죠. 그때 유명하다는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막 퇴직하고 그럴 때였는데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하던 가락시장에 갔죠.
그때 제가 이랬던 걸 알던 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되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분들 가게에 들러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보험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하고 열심히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고객이 한 사람 두 사람 늘더군요. 저를 내쫓았던 사장님도 제 소식을 듣고 보험을 하나 들어주기도 했고요. 근데 보험 영업도 사람 상대하는 일인지라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압권은 청과시장 안에 있는 과일 가게 사장이었는데 누가 보험들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갔거든요. 저는 열심히 상품 설명하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상품 설명은 잘 들었고 내 부탁 하나 들어주면 지금 말한 보험 내가 다 들어드리지. 네? 이 보험을 전부 다요?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탁일까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들어드릴게요. 아직 혼자요? 네? 누구랑 같이 사느냐는 말이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살아요. 남편하고는 예전에 이혼했고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 나랑 같이 살아보는 거 어떻소? 네? 오늘 처음 본 사람을요? 오늘 처음 보지는 않았지. 나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뿔싸, 이 사람 저를 창고에서 추행하려던 사람 아니겠어요? 청과시장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게를 하나 차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질색팔색하고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고 그때처럼 강제로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미친놈아! 그때도 그러더니 이거 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그럼 내가 보험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게 해줄게. 내가 밖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안 해. 여전히 자존심은 꼿꼿해가지고선 그럼 나랑 결혼 안 할 거면 한 번만 하자. 그럼 내가 보험 다 들어줄게. 사장님이 저를 덮치려고 하는 저는 순간 그때처럼 옆에 있는 마걸레를 들고 그 사장 등짝을 후려쳤어요. 사장이 비명을 지르는 걸 뒤로 하고 가게를 도망치듯이 나왔죠. 여자라서 그리고 약자라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치만 아이를 생각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이를 악물고 뭔가 해보자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분야가 부동산이었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계속했고 그게 결국 제 천직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물건을 잘 보고 잘 사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는 보험 판매원, 택시기사를 해봐서인지 사람 설득하는 일을 잘했어요. 경매 받은 물건을 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 사람이 사고 싶도록 말로 설득을 잘했죠. 남들은 한 달에 아파트 한 채도 팔기도 쩔쩔 매는데 저는 한 달에 3-4건은 매매했으니까요. 한 달에 몇천을 버는 일이 허다했죠. 저를 보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저보고 경매의 여신이라면서 엄지를 치켜들었고요. 우리 박 대표님은 자석 같아. 돈 버는 자석. 사장님 감사해요. 근데 저는 미스는 아니에요. 돌싱. 아니, 이렇게 미니신 분이 어떻게 혼자 살아요, 아깝게? 저는 남자보다 돈이 좋거든요.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하여튼 박 사장 넉살도 좋다니까 제가 더 많은 돈 벌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으로 수많은 고객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번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2채 매입했고 50평대 아파트에 아이랑 같이 살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돌싱이 되었죠. 제가 돈을 버니까 사람들 시선이 완전 달라지더군요. 그 전에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제가 타는 차와 제가 든 백을 보니까 제 앞에서 굽실거리더라고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 저는 한 달에 수십 개의 투자권을 몰색하러 다니면서 강남 부동산 업계의 큰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지역 신문들이 인터뷰하겠다고 저를 찾아왔고 저한테 경매를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저는 학원을 차려서 수많은 수강생을 키우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주변의 충고를 저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오만하게 살게 두지를 않는 건지 저한테 결국 시련이 찾아오더군요. 제 학원 수강생 중 강남에 한 재력가가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알아서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10억을 준다고 해서 저는 이분을 대신해서 부평에 있는 공장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2,000평 정도 되는 공장이었는데 공장 특허권 같은 걸 함께 인계받는 조건이어서 저는 유리하게 매입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랑 같이 오래 일했던 이 부동산 사장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돈만 받아두고 정작 부동산은 엉뚱한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죠. 이 사람은 제가 처음 경매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서 믿은 사람이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당신이 그 업자랑 짜고 친 거 아니야? 내 돈 100억 빨리 내놔! 아니면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장님, 저도 피해자예요. 돈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복구해 드릴게요. 복구 같은 소리! 당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빨리 현금 가져와! 결국 제가 100억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을 한 번에 까먹는 짓은 물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저는 그 부동산 사장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돈을 받고 잠적한 터라 경찰에 신고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 앞으로 빚을 갚으라는 채권회사 직원들이 매일 찾아오더군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저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한시름 놓고 사나 싶었는데 그 모든 화려한 삶이 무너지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더군요. 주변에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다들 절 외면했어요. 제가 잘 나갈 때는 저한테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연락을 아예 안 받더군요. 강남 아파트에서 다시 제가 처음 독립해서 방을 얻었던 화곡동 빌라로 이사를 와보니 인생이 참 허망하더군요.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진짜 한강 다리에 가서 아래로 콱 빠져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이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밤에 양화대교를 걸어가면서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다시 성공하면 그때는 나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무조건 돌아보면서 살기로. 번 돈의 10%는 무조건 기부하면서 살기로 말이죠. 그때 불현듯 전에 택시를 할 때 힘들면 한번 연락하라고 했던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뭐 나이 드신 분이 딱히 도움을 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어서 전화를 걸기로 했죠. 신호가 몇 번 가니 받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한번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제가 사기를 당하기 전에 일했던 강남 역삼동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가니 땡땡땡 건설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안내된 곳은 유명 건설회사 회장 집무실이었어요. 배를 누르니 비서가 나오더군요. 약속하셨죠? 안 그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쪽으로 모실게요. 근데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왔지 이런 회장님을 뵈러 온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 찾아오신 거 맞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안내된 곳은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집무실이었어요. 그 가운데 소파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군요. 택시에서 봤을 때는 허름한 복장이었는데 화장실에서는 최고급 샤넬 원피스에 머리도 말아서 올린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장님 외모였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뵙게 되는군요. 앉으세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이런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말이 회장이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날 눈이 오는데 나를 태워줘서 고마웠어요. 그때 내 수행기사가 갑자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회사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나 고민했었거든요. 심야라서 택시가 아무도 안 서는데 딱 기사님이 모는 택시만 멈춰섰죠. 그때 제가 택시 태워준 게 고마워서 나중에 꼭 한번 도움을 주라 마음 먹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제가 감히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 사연을 쭉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은 우시면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잠깐 돌아가서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저한테 사기를 쳤던 부동산 업자를 찾아냈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회장님이 지방에 사람을 풀어서 그 업자를 수소문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저는 그 업자가 처벌되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돈을 못 갚는 상황은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제가 경기도의 화성에 오피스텔 몇 동 지은 게 있습니다. 마침 부동산 업을 하셨다니 저와 함께 일해보는 건 어때요? 아마 오피스텔 그걸 다 팔면 빚은 갚고도 남을 겁니다. 정말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도 괜찮으실지 만약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팔아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을 발휘해서 회장님이 맡겨주신 오피스텔을 넉 달 만에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회장님은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그 일을 전부 맡겨주신 덕분에 저는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죠.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다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재기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은 그 일로 저를 그 건설회사 상무 자리에 앉혀주시더군요. 이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의 전성기를 맞아 건설회사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 완판시켰고 돈을 200억까지 벌어서 부동산 업계에 화려하게 복귀한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저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워킹맘이 제기에 성공하는 법 등에 대해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무료로 고아원에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또 희한한 일이 생기더군요. 한 번은 아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는데 학교 앞에 누가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국어를 하는 사람이 다 있나 해서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봤죠. 아직 나이가 젊어 보이는 남자가 국어를 하는 건 무슨 사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국어를 하게 된 사연이 있으세요? 예,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만. 제 얼굴 자세히 좀 보시겠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저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고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저를 알아보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더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잔뜩 졌고 그 덕에 시댁도 집을 팔아서 집 갚는 데 쓰느라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취업도 안 되어서 괴로운 마음에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라도 먹고는 살고 있으니 가족을 대신해서 국어를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라도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결심한 건 맞지만 저를 버린 남편을 다시 받아주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우리 아이를 생각해봐.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그렇게 크는 거 속상하잖아.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당신 버렸어도 나는 아직 아이 아빠야. 당신 지금 보니까 돈을 좀 벌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돌봐줘. 부탁이야. 당신이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반성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겠지. 좋아.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가. 정말이지?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는 거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직 받아줬다고는 안 했어.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집에 가는 게 낫겠다는 거지. 저는 일단 거짓골을 하는 남편에게 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입고 목욕까지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 꼴은 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금세 멀끔해진 얼굴로 집에 오더군요. 제가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사는 걸 보고 마치 제 집처럼 둘러보더니 앞으로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약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수긍해서 며칠만 아이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합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죠. 남편은 하루 이틀 저희 집에 머물면서 딸아이와 놀아주더군요. 딸아이도 핏줄이 당기는지 남편을 보고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은 개를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남편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밥을 안 먹더니 잘 때는 침을 흘리고 말할 때도 어버버 하면서 사람이 약간 맛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당신 괜찮아?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이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나도 나를 버리는 거야. 알았어, 나가라는 말 안 할게. 집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제발 식사도 하고 제정신 좀 차려. 남편이 충격으로 미쳐버리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 불쌍했어요. 이제는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불쌍한 사람한테 기부도 하는 제가 그런 남편 하나 건사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바깥일을 하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이랑 놀아주고 살림도 하고 나름대로 적응을 하는 눈치였어요. 청소도 잘하고 집안도 잘 정리하면서 다정한 아빠로 다시 돌아온 건가 싶어서 저도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이러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먼 길을 돌아온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제 착각이었죠.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안방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시모랑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 엄마. 아예 상대로야. 돈이 엄청 많더라고. 우리 작전이 먹힌 것 같아. 이참에 재혼해야지. 일단 반이라도 땡겨와야 할 거 아니야. 최대한 거기서 비비고 있어봐. 그러면 또 아니? 혼인신고 다시 하자고 할지. 너무 성급하게 하면 들통나니까 일단 병신 연기는 계속해야지. 일단 생활비 좀 뜯어보고 있을게. 기다려.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시무랑 짜고 일부러 저한테 접근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남편이 초등학교 앞에서 구걸하는 것도 저를 만날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거였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가 솟구쳐서 안방을 발로 차버리면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내가 못 들을 걸 들었네? 결국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구나.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접근하다니 누가? 방금 어머님이랑 한 얘기 다 들었거든? 나를 무슨 바보로 아니 당신? 이 사람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할 때는 어쩌고 다시 머리가 아파오네. 당신 나 정말 병신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당신 말대로 병신 연기는 계속해야지. 그래, 그럼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들고 정신과 의사를 하는 친구한테 배우자도 아닌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집을 강제 점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경찰에다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수화기를 뺐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너 돈 좀 버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지? 욕하는 거 보니까 정신 돌아왔네? 당신이야말로 쫄딱 망해서 이혼한 전부인 돈 털러 오는 걸 보니 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내 새끼 보러 온 거지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 양육권 주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소송 걸어서 친부 자격으로 매일 보러 올 수 있어. 나도 애랑 같이 비싼 밥 먹고 놀이동산 갈 돈을 너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요년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왜? 그냥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 그래 주면 나야 땡큐지. 너 보니까 100억은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딱 10억으로 내고 하자. 어때? 그럼 내가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할게. 10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동정심 때문에 당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하고 합칠 마음도 당신 양육권 주장하게 놔두지도 않을 거야.
소송 걸 테면 걸어. 당신 아주 감옥 가게. 내가 변호사 대동해서 당신 벌 주고 말 거니까.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유튜버들을 선동해서 제가 돈 벌어서 남편을 버린 여자라고 인성이 걸레 같다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항상 화제거리를 찾아다니는 개미떼 같은 유튜버들이 매일 저희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자꾸 영상을 따가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동정심이 싹 사라지고 이 남편 놈을 반드시 정신병원에 넣어줘야겠다, 확실히 응징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정당한 위자료를 줄 테니까 당신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라는 증거를 만들어줘. 그건 뭔 개소리니? 난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잘 안 가. 당신 나한테 미친 연기했잖아. 실제로 미쳤다는 거를 증거로 만들어서 주라고. 그럼 내가 30억 주는 걸로 할게. 30억? 너 진짜?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내가 당신 같은 줄 알아? 지저분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깔끔하게 미친 연기한 영상 몇 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보고 컨펌해 줄 테니까. 오케이. 좋아. 이제 너 머리가 돌아가나 보네. 내가 당장 만들어서 보낼게. 그리고 남편은 광인 연기를 한 영상을 저한테 보냈어요. 돈 앞에 눈이 어두워서 멍청하게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저는 그 영상을 경찰에 보냈고 정신이 나간 남편이 자꾸만 저를 찾아와서 협박을 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버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남편이 사실은 정신병자라는 점을 알려서 영상으로 내보내게끔 했죠. 그랬더니 다음날 난리가 났더군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남편이 성공한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미친 사람으로 되었고요. 사태가 그 지경이 되고 남편이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자 남편이 정말로 미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친 척을 하다가 진짜 미쳐버린 거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커튼을 입으로 물어뜯는 강아지 흉내를 내서 시모가 남편을 정신병원으로 보낸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찾아오더니 그러더군요. 네가 아주 네 남편의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이 못된 년. 웃기시네, 미친 아줌마야. 나한테 미친 척하고 온 건 그 사람이야. 다 돈 때문이지? 네가 처음부터 순순히 돈 줬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니? 아, 그럼 둘이 돈 때문에 짜고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접근하신 거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이년아. 너 혼자 네 새끼랑 잘 처먹고 사는 동안 우리는 개고생하면서 살았거든? 감사합니다. 녹음 잘했어요. 이건 경찰에다가 신고할게요. 뭐? 내 말을 녹음했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누구 맘대로?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시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결국 시모는 죄질이 악해서 징역 6개월을 사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 남편 정신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은 정신줄이 조금 회복되었는지 저를 알아보더군요.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마 별일 없으면 계속 썩게 될 거야, 거기서. 고마워. 근데 반성은 전혀 안 된다, 입 망하려나. 거기선 미친 척 실컷 해도 돼. 창살 물어뜯던가. 네 엄마는 다른 감옥에 있어서 아마 너 면회는 못 올 거야. 아마 내가 마지막일걸? 저는 그렇게 남편한테 뻑큐를 날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후 2번 다시 남편을 볼 일이 없었지요. 지금은 회장님이 소개시켜주신 사업가랑 재혼을 해서 아들을 1명 더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남편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제 인생을 하마터면 망칠 뻔했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인생이 험난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올바른 멘탈로 살아가면 반드시 빛볼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악랄하기 짝이 없는 남편과 시모가 벌을 받아서 정말 속이 다 후련하네요. 마냥 착한 사람한테 마냥 못되게 구는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죠. 구독자 여러분도 사연을 들으며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셨길 바라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